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창의적인 산물을 가지고 특허를 획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발명가가 됩니다. 에디슨의 경우는 본인의 권리로 등록된 이 발명 특허가 전부 1093개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이 1000개 넘는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발명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물질과 어떤 열정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창의적 솔루션, 그의 첫 주에서는 인터러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인터러뱅과 같은 발명품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특허를 획득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발명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따지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원칙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속지주의입니다. 특허를 받을 때는 특정한 국가 단위로 받는다는 겁니다. 한 국가에서 한 개의 특허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일본에서도 받고 중국에서도 받으려면 일본 특허청, 중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특허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가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는 먼저 그 나라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경쟁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한때는 이 속지주의 때문에 중간에 이 특허에 관해서 이렇게 영업상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만 특허가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특허가 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특허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특허를 내는 거죠. 본인이 발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서 먼저 특허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낼 경우에 그게 가급적 많은 나라에도 동시에 연관되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제 협약을 맺어서 PCT 출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 속지주의의 불편한 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선출원주의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가 하는 판단인데요. 같은 특허 기술이라고 하면은 먼저 접수한 사람한테 특허를 주는 겁니다. 하루라도 먼저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는 국가도 있긴 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제 선발명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 하는 거죠. 발명은 먼저 해놓고 출원을 나중에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발명주의 국가는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따져서 주는 거고요. 그 경우가 굉장히 판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선발명주의보다는 선출원주의, 특허청에 누가 먼저 서류를 접수했느냐를 가지고 특허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자, 서류를 특허청에 낼 때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그럴 경우에 발송한 날이 있고 특허청에 도착한 날이 있죠. 그래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출원일로 잡는 거를 보통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특허청에 도달하는 서류가 도달하는 그 날을 중심으로 잡는 것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도착하는 그 날을 출원한 날로 보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를 낸 경우에 특허로 실제 등록이 되려면 특허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몇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가 신규성입니다. 이미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내도록 하는 거죠.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보통 대학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논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미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허를 낼 때 그거 자체가 원래는 특허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억울한 경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본인이 논문을 내고 본인이 특허를 내는 경우는 논문을 먼저 냈어도 일정한 기간 안에 특허를 내면 그 앞에 냈던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진보성. 종래에 비슷한 발명들이 있는데 그 발명에 비해서 이번에 낸 특허가 훨씬 진보된, 기술적으로 진보된 발명이다라는 거가 인정이 되어야만 진보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특허는 이제 종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는 산업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기가 막힌 생각, 그 다음에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특허를 받는 절차들을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성, 뭐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특허를 냈던 내용이 우리나라 국가의 미풍양성을 해치는 거, 내지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뭐 무기,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가 막힌 발명이라고 해도 국가에서 특허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7, 8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다 거절되지 않으면 이제 신규 특허로 등록이 돼서 설정 등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앞에 말씀드렸던 저작권에 속해 있습니다. 저작권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저작권으로 저작물로 등록을 해도 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정말 특허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처리하는 기술, 뭐 데이터를 아주 높은 비율로 압축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특허의 대상이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그 가운데서 이런 핵심 기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특허로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게 주로 아이디어 레벨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업지상권이 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내는 특허 부분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특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고 어떤 단말기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들을 냈을 때에만 특허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으로 낼 경우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저작권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C로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C로 짠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을 만약에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C++로 바꿔서 표현을 다 달리한다고 그러면 얘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같아도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특허로 설정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핵심 기술들을 특허로 설정하게 되면 그것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기술들은 특허에 의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 출원과 관련돼서 유용한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허 정보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kipris.or.kr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하고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넷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특허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허를 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특허뿐만이 아니라 상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내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이 있는지를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죠. 검색하는데 비용이 드는 사이트가 있고요. 유료 사이트가 있고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특허정보넷은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국내 특허도 검색할 수 있지만 해외 특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 다음에 PCT 국제출원이나 하는 부분들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검색 사이트인데 외국에서 운영하는 무료 검색 사이트도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라고 해서 위포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주소가 나와 있죠. 위포 안에 들어가시면 PCT-DB의 영어 버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발명 특허를 만들었을 때 이 특허를 낼 때 이미 사람들이 해놓은 거가 아닐까 검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데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허 정보 활용 서비스라고 해서 그 인터넷 주소도 보시면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 플러스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plus.or.kr 이렇게 되어 있죠. 특허청하고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DB를 뭐 회사라든지 대학에서 원할 경우에 그 특허 DB 전체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제공해 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특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통 패턴트 맵이라고 하는데 특허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특허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고요.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으면 이 특허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보통 API라고 하는데 API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발명 특허를 통해서 특허권을 소유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특허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보통 이제 실시라고 합니다. 특허를 실시해야 되는데 특허 실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공장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공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공장을 돈이 있으면 만들지만 만들지 않고 이미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물건과 비슷한 그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고 싶다. 대신에 그거로 인한 이득의 얼마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귀찮으면 아예 그 인터넷 시장에 내놓습니다. 특허를 내놓고 이 특허를 사갈 사람 사가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네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허를 살 수도 있죠.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서 IP 마켓이라는 것을 특허청하고 한국발명진흥원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받을 특허에 관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특허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당사자 간의 거래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경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이트는 앞으로 이제 특허에 관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다가 제출하는 이게 서면 출원이라고 하죠. 서면 출원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출원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 특허 출원,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atent.go.kr이라는 게 있는데 go.kr 요게 이제 특허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특허 출원을 특별히 전자출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은 서면 출원 내지는 전자출원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당연히 전자출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은 내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허 출원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출원인 코드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할 때 필요한 이제 도면을 그리거나 어떤 표를 그리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이제 이용하겠다는 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절차를 앞에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출원을 하죠. 전자출원을 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출원과 관련된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특허의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명세서를 포함해서 도면, 명세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특허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허 심판관이 사람이죠. 그래서 특허 심판관이 많은 사람들의 특허 신청한 그 출원 내용서를 이렇게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방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특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진 형태의 그림 그리는 거, 표 그리는 거 이런 양식들을 정해놨고요. 그거에 맞게끔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심사하는 게 뭐냐면 방식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특허 심판관이 보기 좋게 내지는 국가에서 미리 정한 규정에 의해서 출원서를 썼는지 방식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식 심사가 끝나면 실제 특허의 내용인 실체 심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와 관련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특허 출원서를 쓰는 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럽죠. 뭐 새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는 대리인을 씁니다. 주로 변리사분들을 쓰죠. 그래서 변리사분들한테 수임료를 내고 나를 대신해서 특허 출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자출원 코드가 있지만 전자출원 코드도 주고 그다음에 유임장도 써줘서 이제 변리사가 나를 대신해서 특허 출원서를
쓰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변리사분이 내가 내고 싶어하는 특허 분야의 전공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쪽이어서 유전자와 관련된 특허를 막 내고 싶은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변리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변리사분이 물어보고 해서 쓰기는 쓰겠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만큼 쉽진 않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추세가 있냐면 변리사분들도 전공을 다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공부하신 분이 변리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 IT 하신 분이 변리사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문 분야의 특허를 내실 때는 그 분야 출신의 변리사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죠.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창의적 산물, 고민해서 만든 창의적 산물 발명품을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원을 낼 수 있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출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워서 직접 낼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출원과 관련돼서 그 다음번 다룰 주제는 이제 국제출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나라의 특허가 하나밖에 나가지 못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특허를 낸 다음에 다음 나라 내려고 할 때는 시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들끼리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서로 국제 출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가 PCT 국제 출원입니다. 이 해외 출원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이전과 같이 서면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걸 보통 이제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부르는데 개별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이제 PCT 출원은 이제 새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PCT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끼리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허 출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국적국이나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의 특허청에다가 PCT 국제 출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을 해서 국내 단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 나라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특허를 먼저 내고 옆에 있는 나라 특허를 PCT 출원하게 될 경우에 원래 시간이 늦잖아요. 그런 경우에 같은 날짜로 이렇게 당겨서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해서 모든 나라를 같은 날짜에 출원한 걸로 간주해 주도록 되어 있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PCT 국제 출원을 할 경우는 각자의 나라에 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 한 번만 PCT 국제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 직접 출원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PCT 국제 출원하게 되면은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특허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언어를 달리해서 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를 써서 출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T 국제 출원인데 한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또 이제 단점도 일부가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추가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아서 요즘 이제 국제 출원을 하는 추세가 PCT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상품에 보시면 어떤 상품에 관한 특허 선전할 때 뭐 일본 특허, 중국 특허, 미국 특허 막 특허를 7, 8개를 받았다고 막 선전하는데 그건 기술이 7개가 아닙니다. 기술은 하나고 나라마다 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허를 한국에서도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중국과 뭐 유럽에서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마치 국제 특허 여러 개를 받은 거가 기술이 여러 개인 것처럼 선전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 항납니다. 또 하나는 특허 출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해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번호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허 출원은 어차피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미로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 번호는 별 의미가 없고 특허 등록 번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허 등록 번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특허로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제 특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뜻하는 하이웨이라는 게 있는데 Patent Prosecution Highway라고 해서 PPH라는 게 있습니다. A나라, B나라의 특허를 이제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A라는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B나라는 A국의 심사 결과를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해서 빨리 심사해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간도 단축이 될 뿐더러 이쪽 나라의 심사 결과를 이쪽에서 인용하기 때문에 특허 심사의 어떤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개국, 일본, 미국, 덴마크를 비롯한 9개국하고 이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 심사가 진행이 되려면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 심사를 먼저 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작성된 건지 방식 심사를 하고요. 방식 심사가 제대로 되면 그 출원하고 나서 1년 반 정도가 되면 어떤 것을 출원했는지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합니다. 이걸 출원 공개라고 하는데 출원 공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같은 특허를 연구하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팀이 먼저 출원하게 되면 사실은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B, C, D팀은 출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원을 해도 A팀이 만약 등록이 돼버리면 선출원 제도에 의해서 먼저 출원했던 A팀만 특허를 받고 B, C, D팀은 다 특허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1년 반이 되면 이러이러한 특허가 심사받으려고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비슷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팀들은 포기하십시오라는 선전포고 같은 거고요. 뭐 국가적으로 보면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원한다고 바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야만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심사 청구라고 그러죠. 출원하면서 바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원을 먼저 합니다. 그럼 날짜를 먼저 딱 잡아놨죠. 그 다음에 특허를 자기가 고칩니다. 일부 고쳐서 이미 냈던 서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거로 바꿔주세요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출원 날짜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심사 청구를 나중에 하는 거죠.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최대 5년까지 기다려줍니다. 5년이 지나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를 취하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체 심사를 끝난 다음에 만약에 특허를 거절하겠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건데 의견을 주시죠. 그러면 의견서, 보정서를 줍니다. 역시 그걸 받아 특허를 못 주겠으면 다시 거절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주거나 특허를 거절하거나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특허를 거절하면 당사자가 불복해서 특허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특허를 주는 경우도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특허가 이미 결정돼서 나온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특허를 또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 등록한 것을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를 통해서 이미 그런 비슷한 특허를 받은 사람이 이거 특허 무효다. 왜냐면 내 거랑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특허 취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허 심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선심사제도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대기하면서 특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자,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상황이. 빨리 내 거는 급하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특허 심사, 우선 심사 제도입니다. 근데 우선 심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주로 우선 심사를 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특허 출원했는데 그 특허 내용을 가지고 출원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특허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걸 이용해서 사업이 막 진행돼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시사항권이나 교과목이나 아니면 사이버 강의를 더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창의적 솔루션은 특허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허를 여러분이 보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발명가가 됩니다. 이런 특허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출원의 과정들은 이제 개념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미래인재로서 꼭 필요한 지식이고 어쩌면 핵심 역량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 인재가 된다고 그럴 때 이 발명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창의적 인재라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명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